안녕하세요. 그 KPP 아카데미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풍경 사진에서 국내보다 해외에서 굉장히 좀 인지도가 높으신 타이거서 형님. 제가 또 닉네임이 서타이거인데 굉장히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타이거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래 사진을 하던 사람은 아니지만 사진에 관련된 반도체 IC 회로를 설계하는 그런 이제 직업을 가졌던 사람인. 그러다 보니까 사진에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좀 찍게 돼서 이제는 지금은 오히려 이제 사진이 더 메인 잡이 될 때다시피 해요. 오늘은 직접 만나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어쨌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 풍경 사진에 대한 촬영법,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담을 수 있는지 하는 내용들을 하고 간략하게 사진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잘 표현할 것이며 그걸 또 어떻게 잘 담고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간략하게 이론적인 얘기와 섞어서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허락하면 촬영해온 사진을 어떻게 보정했는지 시간이 허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허락이 안 된다면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계속 연재로 이렇게 시리즈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추후 협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풍경 사진의 촬영 및 보정. 강의 순서는 풍경 사진을 어떻게 촬영할 건가, 촬영법, 풍경 사진에 있어서의 구도인데 사진의 구성 요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구도를 잘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나머지 뭐 요 두 번째 있는 요 헌팅이라든지 준비물 촬영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일단은 스킵을 할게요. 요거는 이제 풍경 사진의 촬영법에 있어서는 촬영법이 굉장히 많고 다 개인별로 노하우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얻기 위해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그 방법들을 이제 한두 가지를 여기서 소개 좀 해드릴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정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고 그 보정 프로그램들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우리가 보정을 하는지 그런 전문 작가들이 사진 보정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제 어떤 방법으로 보정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선을 모으는 보정 저만의 노하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제 풍경 사진 보정 실습을 좀 할 텐데 이게 시간이 허락할지 모르겠습니다. 풍경 사진의 구도인데 구조하기 이전에 먼저 사진의 구성 요소가 뭔지를 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사진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그러면 사진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뭐 선, 면, 뭐 빛과 뭐 어두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진의 한쪽 측면은 뭐냐면 어떤 의미,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 사진을 보고 감동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다른 부분.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두 개의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앱값을 오픈한다든지 아니면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조인다든지 해서 뭐 DOF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라인 뭐 그 다음에 어떤 형태 그 다음에 뭐 어떤 질감 뭐 색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다 포함되겠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받은 느낌 그것들은 감정이나 감성이나 아니면 어떤 스토리텔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거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요거를 결국 최종 목표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감동을 전달하고 스토리텔링을 전달하고 내가 사진 작품을 통해서 작가의 어떤 감동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찍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극대화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제 이걸 전달할 거냐 하는 관계가 되는데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 모양, 라인, 텍스처, 컬러 뭐 기타 등등 더 있겠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바로 빛의 집. 그래서 사진은 빛의 노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빛이 모양도 보이게 하는 거고 빛이 라인도 보이게 하는 거고 빛이 질감도 나타나게 하는 거고 빛이 색깔도 다르게 하고 색깔도 보이게 하는 거죠. 빛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속에서 이런 요소들을 얼마나 잘 적절히 믹싱해서 그것들을 잘 표현을 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고 감동을 불러일으키냐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사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진의 구성 요소는 빛으로 이런 구성 요소들이 빛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강의를 하면서 또는 우리 같이 사진 찍어가는 동료들 뭐 이런 분한테 늘 하는 말은 뭐냐면 사진을 찍을 때
빛을 잘 관찰해야 된다. 빛을 잘 관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빛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빛을 잘 파악하고 빛을 잘 보면 그러면 이런 구성 요소들을 잘 파악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구성 요소들을 극대화하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잘 조율을 해서 결국은 좋은 사진을 만들어야 된다. 자, 사진을 찍을 때 구성 요소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빛을 읽은 다음에 구성 요소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이제 좋은 구도에 응용을 하고 이용하라는 것이죠. 자, 좋은 사진이란 찍고자 하는 피사체 또는 피사체를 통해 느낀 감동을 좋은 퀄리티의 사진으로 담아서 그것을 창조적인 이미지로 보정을 하고 창조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호응을 받고 감동을 주는 것, 그것이 좋은 사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요 장의 결론은 빛을 잘 보고 구성 요소를 잘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잘 이용해서 구도를 만들어내고 높은 퀄리티로 사진을 담아서 보정을 그거에 맞게 내가 느낀 감동을 그대로 전달하고 보는 관객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감동을 받는다면 그것이 좋은 사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진이 마찬가지긴 한데 타이거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 풍경 사진의 구도. 예. 이제 풍경 사진의 구도라고 하면은 그 인터넷상이나 뭐 아니면 강의 가거나 하면은 전부 다 뭐 삼상구도 뭐 이 분할구도 뭐 무슨 구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기본적으로 이제 좀 스스로 공부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물론 좋은 구도들이고 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구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구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내용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 이전에 뭐냐면 이 구도는 삼삼구도가 좋더라. 뭐 이 구도는 회오리 구도가 좋더라. 뭐 여러 가지 그 찍고자 하는 대상 피사체 아니면 그 풍경에 갔을 때 그 풍경에 따라서 구도가 바뀔 수 있거든요. 반영 구도면은 또 뭐 하프 구도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질문들을 하냐면 언제 삼삼 구도를 쓸 거면 언제 이런 구도를 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구도들 쫙 보고 나서 이제 그러면 언제 그걸 쓰는지 이제 그거를 알아내기 위한 내용을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제를 선정해야 되는 건 우리가 그냥 사진 찍으러 가자 그러면 착 차 타고 막 몰려가서 딱 버스에서 푹 내려서 쫙 서가지고 찍어 그러면 쫙 찍고 많죠 그런 거. 하고 이제 온다고요. 그럼 나중에 와보면 내가 뭘 봤는지, 내가 뭘 찍었는지, 어떻게 찍었는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사진은 출발하기 전서부터 그 로케이션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날씨, 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가서 도착했을 때도 막 농담하고 하다가 해 뜨면 막 찍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도착해서 그 주변을 살펴보면서 주제가 될 만한 것이 뭔지, 내가 뭘 찍으러 왔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세량지를 갔어요. 그럼 세량지 가면 내 세량지 가서 뭘 담으러 왔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제가 명확해져야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부제도 정하고 그러면 그 주제와 부제의 로케이션 그에 어떻게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삼삼구도를 쓰겠다, 뭐 하프 구도를 쓰겠다,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변을 관찰하고 주제를 제대로 선정하고 그다음에 주제 선정할 때는 내가 지금 이 본 중에서 가장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제일 재밌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찾는 게 이제 주제가 선정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있는 위치에서 그럼 그 주제를 선정했으면 그것에 걔가 가장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위치를 잘 하라는 거죠. 우리 사진 찍으러 가면 딱 삼각대 펴놓고 찍을 때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계속 찍는 분들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제일 속된 말로 제일 불쌍하신 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진을 500장을 찍어 왔어요. 500장 똑같은 사진이 시간차별로 있겠죠. 물론 해가 뜰 때면 해가 뜨기 전서부터 해 뜨고 해 뜬 후 이렇게 시간차별로 있겠죠. 쓸만한 사진은 몇 장이 안 된다는 거죠. 500장을 찍어도. 맞아요. 그러지 말고 그 주제가 제일 돋보이는 게 있었으면 그 주제를 향해서 시간차별로도 담을 필요도 있지만 앵글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영화 감독들이 현장 로케를 가서 막 뭐 이렇게 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자기가 찍고자 하는 그 주제를 돋보이기 위해서 그 배경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는 그런 구상들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똑같은 과정을 거치시라는 거죠. 뭐 영화 감독들만 이렇게 하라 그러고 우리는 안 할 필요 없다. 요즘 그 되게 좋은 게 스마트폰이 굉장히 좋아요. 스마트폰으로 한번 이렇게 대놓고 스마트폰으로 먼저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찍고 저쪽 가서 또 찍어보고. 우리는 영화 감독이 아니니까 이렇게 앞만 이렇게 해봐야 그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 프레임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그런데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찍어서 볼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그 다양한 앵글에 그다음에 다양한 위치, 삼각대를 30cm만 낮추거나 30cm만 높여도 전혀 다른 사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해봐라.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주제를 극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찾아라. 주제가 돋보이게 하려면 여러 가지 주변 요소들이 있죠. 부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태양빛, 빛이 어떤지, 뭐 날씨가 우중충할 수도 있고, 안개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주변의 환경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제를 돋보이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여서 뭐가 되냐면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은 내가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주제와 부제의 관계, 그 다음에 어떤 그날의 일기, 뭐 그날에 있었던 특별한 상황, 이런 것들이 스토리텔링의 좋은 주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내가 어떤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날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날이 꽝일 수도 있어요. 비가 와가지고 흐리거나 뭐 이러면 이제 날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저희 수강생들한테 그런 날 갔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찍어라. 날이 안 좋은 날 가도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또 다른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진이 될 수 있다. 근데 보통 그런 날씨 되면 철수하지 않나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비근한 꽝이다 뭐 해가지고. 네, 그런 분들이 위해서 제가 이제 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5년 전에 세량제를 갔는데 그 세량제 이제 그 4월 말에서 5월 초쯤에 이제 그 물안개랑 벚꽃이랑 이렇게 해서 찍잖아요. 근데 다 해가 딱 뜨고 이제 처음에 해 뜰 때 물안개 딱 올라오고 해 뜨고 다 찍고 나서 그거 딱 끝나니까 물안개가 싹 사라지니까 사라질 듯 하니까 다들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하고 우리 일행들은 두 사람이 같이 갔었는데 남아 있었죠. 9시 정도 되면 다 간 다음에 9시 정도 되면 왼쪽에서 비 내림이 확 내려와요. 빛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면 남들이 못 찍은 사진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풍경에서는 특히. 그리고 그 지형을 잘 보면 산이 있기 때문에 해가 올라와도 비 내림은 바로 안 올라오고 한참 있다 올라오거든요. 그럼 세량지 가면 그 옆에 어디도 가야 되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다양한 사진을 많이 찍어올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또 기다려서 또 다른 사진들을 거기서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도 한번 해보라는 거고요. 날씨가 안 좋더라도 그 흐린 날씨 같은 경우 사실은 꽝 쳤다 그러고 사람들이 오거든요. 근데 꼭 그럴 필요 없이 그 흐린 날에도 심한 분위기에 또 다른 작품들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라는 거. 우리가 여기 위해서 주제 선정을 했고 그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양한 앵글을 잡고 그 다음에 또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제들을 이제 막 로케이션에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날씨도 체크하고 뭐 이래서 가가지고 찍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제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날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제가 가장 돋보이게 항상 노력하라는 거죠. 근데 사진 찍다 보면 이제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나중에 이제 가져와서 보정을 하다 보면 이 사진을 어떤 걸 찍었냐 그러면 말을 못 해요. 세량지, 자꾸 세량지 얘기해서 그런데 세량지를 찍었는데 뭐가 주제로 찍었냐 전체 풍경이 이뻐서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오게 되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놈이 주제가 될 가능성이 커요. 물안개가 막 올라오면 물안개가 주제가 될 가능성. 꽃이 이쁘고 다른 것도 안 좋아. 그럼 꽃이 주제가 돼. 그렇게 되면 사진의 일관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봤을 때 그 감동, 그 느낌을 전달하려고 찍었는데 와서 바뀌는 거예요. 그럼 현장감이 없어지고 현장의 감동을 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의미부여를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사후에 스토리텔링하고 사후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뭐 바뀔 수는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해서 찍었던 그 주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덜어내야 될 것이 있고 어떤 때는 더 해야 되고 뭐 사진은 뺄셈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진은 덧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 그게 이제 그 뭐 렌즈에 따라서 광각을 쓰느냐 아니면 망원을 쓰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망원이 이미 압축을 다 해놨으니까 잘 넣어야 되는 거고 광각은 전부 다 들어오니까 잘 덜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로케이션에 가서 내가 광각을 쓸 건지 망원을 쓸 건지 그것도 결국은 주제를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렌즈 설정도 결정이 되는 거죠. 렌즈 설정이 결정되면 그럼 이제 거기에 만약에 전경의 앞에 뭐 좋은 게 있으면 꽃 같은 거 아니면 뭐 나무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집어넣어서 딱 리딩 라인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전경에 뭐를 딱 집어넣고 주제가 저쪽 뒤에 있으면 전경을 자꾸 외국 사진을 보면 저 뒤에 큰 멋있는 산이 있고 설산이 있고 앞에 예쁜 꽃이 아주 가까운 데 있죠. 저기 산이고 근데 쫙 전경에다가 넣는 그렇게 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진에 우리가 2D잖아요. 사진은 그렇죠. 3D를 스튜디오에 담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3D처럼 원근감을 꽉 주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해요. 그럼 이제 앞에 뭐 전경에 좋은 게 있으면 같이 한번 담아보시라. 그러면 사진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도 이용해 보시고 스토리를 만들라. 이 스토리를 만드는 것은 뭐냐면 어떤 배치라든지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스토리가 많이 바뀌어요. 네, 가로로 놓느냐 세로로 놓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그 심도를 어떻게 장하냐에 따라서 또 사진도 바뀌고요.
그다음에 그 공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구도에 따라서 다르고 그다음에 들어와 있는 부재에 따라 다르고 그런 것들을 잘 적응을 조합을 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라.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주제 선정이 제일 중요한 얘기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삼삼구도 뭐 수평구도 수직구도 뭐 회오리구도 다 좋다 이거죠. 다 좋은데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밸런스예요. 밸런스. 그 구도가 깨져도 밸런스가 맞으면 사진은 나빠 보이지 않아요. 좋아 보여요. 근데 그 구도가 앞만 잘 맞아도 밸런스가 안 맞으면 좌우 밸런스, 상하 밸런스 어떤 밸런스가 안 맞으면 앞만 삼삼구도에 잘 넣더라도 사진이 좋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균형감을 잡는 그런 사진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물론 이제 삼삼구도 다 좋고 그런 밸런스가 잘 맞은 상태에서 그런 구도를 만들어내면 더 좋겠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 구도가 엄청 어렵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생각 안 할 때가 많잖아요. 이게 되게 설명하기도 거의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자꾸 습관을 키우는 게 좋아요. 우리가 골프 선수들 보면은 퍼팅할 때 루틴을 만들어요. 항상 똑같은 행동을 자꾸 하죠. 왜냐하면 똑같이 행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루틴에 똑같은 그 퍼팅을 하기 위해서.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사진 찍으러 갈 때 항상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게 좋아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제 빡한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죠. 천장을 잘 살펴보고 주제가 될 만한 건 뭔지, 그다음에 뭐 위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요거 찍어야지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담아내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이것들은 하면 할수록 느는 거니까 안 하면 안 할수록 하지 않으면 늘지 않지만 하면 할수록 습관화되면 느는 거예요. 뭐 영화 감독들은 처음부터 영화 감독이었나요? 아니거든요. 끝없는 노력과 끝없는 학습과 끝없는 그 실습과 오랜 기간 동안 과정을 통해서 유명 영화 감독이 됐듯이 우리는 그런 감독이 아닌데 더 열심히 해야죠. 많은 그 풍경 작가님들이 계시는데 작가님마다 풍경 사진을 찍는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타이거서 형님의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풍경 사진 촬영하는 데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제 자주 활용하는 방법은 늘 이제 우리 같이 찍으러 가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이제 브라켓팅을 촬영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노출 브라켓팅도 있고 뭐 F 브라켓팅도 있고 아이소 브라켓팅도 막 있고 그런데 뭐 다 시간에 관련된 얘기니까 노출 브라켓팅만 하시면 되고 결국은 노출 브라켓팅을 찍으라는 얘기는 노출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우리가 좋은 퀄리티의 사진은 노이즈도 적어야 되지만 안부와 명부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일출 시간에 같은 때는 카메라로 커버할 수 없는 노출차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러면 하늘을 구멍 안 나게 화이트홀 안 나고 아니면 땅은 어두워지니까 블랙홀이 안 나고 그걸 어떻게 잘 담아낼 수 있을 건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카메라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정교한 기계라지만 사실은 바보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명부와 안부에 대해서 보면서 바로 적응을 해서 명부도 볼 수 있고 안부도 볼 수 있게 이제 시선은 그렇게 되는데 카메라는 안만 잘 만들어도 바보라서 하나밖에 몰라요. 명부에 노출을 잡으면 명부만 잡고 안부는 꺼멓게 만들어버리죠. 그 다음에 안부를 노출 잡으면 안부는 살리는 대신에 명부는 날려버리죠. 왜냐면 밝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이용을 하면 사람의 시각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촬영할 때 시간도 좀 걸리고 더 많은 양을 촬영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필름 카메라가 아니니까 뭐 얼마든지 찍어도 되는 디지털 카메라 아니에요. 그러라고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쓰는 거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와라. 디지털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풍부한 데이터를 갖고 와라. 결국은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출차를 극복하기 위한 촬영 중에 처음에 이제 그 습관을 들여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바디마다 전부 다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뜰 거예요. 이게 히스토그램인데 이런 히스토그램이 뜰 거예요. 요거를 처음에 촬영할 때 매번 찍을 때마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급박하게 움직이는 시간에 확인하고 찍고 확인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처음에 한두 번 정도 연습 컷을 찍으면서 저걸 확인하고 노출을 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찍고, 그럼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는 것들은 거기에 적응해서 조금씩만 이제 움직여주면 되니까, 모든 바디는 히스토그램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히스토그램을 확인을 하라. 히스토그램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 여기 보시다시피 히스토그램 이제 확인한 데이터인데, 저는 이제 이건 브라켓팅 한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원스탑 브라켓팅 한 건데, 언더로 찍혔죠. 그래서 언더 쪽에 다 걸려 있고, 어둡죠 사진이. 그 다음에 이건 적정인데 적정으로 눌려서 이제 찍고, 대신 이게 적정이면 여기까지 와야 이게 전체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찍히냐, 이거는 하늘이 너무 밝아서 제가 살짝 3분의 1 스탑 낮은 상태로 적정을 놔서 그런 거고요. 이걸 그러면 마이너스 1과 3분의 1 스탑 마이너스겠죠. 얘는 플러스 3분의 2 스탑이 될 거고, 한 스탑씩 차이 났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노출이 밝은 쪽이 올라가고, 그래서 3개의 사진을 만들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찍었다라면 이런 사진이 될 거고, 이런 사진이 됐을 경우에 요 안부는 이것처럼 살릴 수 없고요. 여기 하늘은 이 하늘처럼 이렇게 이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찍어서 찍는 습관을 들여라. 다만 이렇게 찍을 수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찍으면 뭐 하냐고.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보존 기술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조금만 테크닉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담아오시면, 보정도 좀 공부하시고 해서 이렇게 담아오시면, 데이터가 예전에 일반적으로 찍으면 이게 적정이라고 생각하면 한 장만 찍었다 그러면 요만한 데이터를 갖고 있죠. 전체 톤에서. 그런데 이렇게 찍으면 안부 쪽은 이쪽에 존재하죠. 명부 쪽은 이쪽에 존재하고. 그럼 다 합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쉽게 하는 거 HDR. 그럼 HDR을 하게 되면 다이나믹 렌즈가 넓어지면서 톤을 풍부하게 쓸 수 있죠. 그것처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HDR 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거를 블렌딩하는 방법이 있는데 블렌딩 하셔도 되고 해서 전체 톤을 다 살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테크닉이 될 거고요. 이게 이제 노출 브라켓팅을 위해서 찍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정할 때 HDR 한다든지 루미나스트 마스크를 쓴다든지 아니면 블렌드 이프를 쓴다든지 뭐 아니면 그라데이션을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들을 이제 블렌딩을 하면 더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만들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루미나스티 마스크를 이용해서 만든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히스토그램 데이터가 결국은 최종 보정을 했더니 이런 사진이 됐고, 마이너스 이 보시면 안부 톤서부터 명부 톤까지 전체 톤을 풍부하게 다 쓰는 이제 이런 사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진이 요 안부는 안부대로 다 살아있고, 요 명부는 여기 와 있을 거고요. 요게 안부의 삶은 여기 와 있어요. 밸런스인가요? 예, 그렇죠. 전체 톤을 다 쓴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톤의 의미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 예. 톤이라는 거는 밝고 어두움이에요. 밝고 어두움. 근데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볼 수 있는 영역이 이만큼이라면,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카메라가 표현할 수 있는 톤의 영역은 훨씬 좋아요. 그래서 뭐 DR이 좋은 바디가 있고 DR이 안 좋은 바디가 있고 있듯이, DR 좋은 바디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톤이 좀 넓으니까 쓸 수 있는 톤이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가 디지털로 표현할 수 있는 톤의 전체 톤을 다 표현할 수 있으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사진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톤을 이런 촬영법을 통해서 가능하면 많은 데이터, 저는 이제 톤 갖고 오는 걸 데이터를 갖고 온다 그러는데, 풍부한 데이터를 갖고 와라 이제 하는 게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이거 이제 조금 전에 요거 프로퍼티 3개 촬영한 거를 이제 언더, 적정, 오버로 해서 루미너스 마스크로 이제 보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스팟 측광을 적극 이용해 보자. 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뭐라 했냐면 카메라 바디는 바보라 그랬어요. 한 곳밖에 모르는 바보. 그래서 이제 측광을 하게 되면 거기를 기준으로 밝기와 노출이 결정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카메라의 측광의 원리를 또 알아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사진 찍는 분들은. 맞아요. 측광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 걔가 한 포인트밖에 모르는 건지. 우리가 측광에도 이제 다양하겠죠. 전체 측광을 다 하는 거고, 아무 부분 측광하는 것도 있고, 뭐 중점 측광도 있고, 뭐 스팟 측광도 있고, 다양해요. 그럼 뭐 스팟 측광이라고 하면은 전체 바디 센서의 뭐 중심부를 기준으로 해서 1.5%, 몇 프로, 이렇게 범위를 얘기하는 게 이제 측광 형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측광을 하게 되면 카메라는 어떻게 측광을 하냐면 18%의 반사율을 갖는 50% 그레이, 백색과 흑색을 합치면 50%딱 절반 섞으면 50% 그레이죠. 걔를 흰색으로 인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측광을 딱 하게 되면, 자동으로 놓고 측광을 딱 하게 되면 전체 화면에서 밝은 것과 어두운 것 막 존재할 거잖아요. 그것들을 전부 다 측광을, 만약에 내가 전체 측광을 한다면, 그럼 전체를 다 합해서 얘들을 쭉 평균을 내서 18% 그레이 포인트를 갖는 놈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부가 많은 사진, 그런 사진은
많이 밝게 만들겠죠. 네. 18% 그레이를 올려야 되니까. 겨울에 철경을 찍어요. 눈이 가득 쌓여서 온통 하얘요. 그거를 딱 측정을 하게 되면 쟤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 밝으니까 어둡게 하겠죠. 눈 사진은, 설경 사진을 적정 녹초를 놓고 딱 찍으면 그 회색 틱틱하게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측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잘 생각하면 거꾸로 이용을 하면 스팟 측광을 하게 되면 이제 1.5% 내지 뭐 1% 정도의 양으로만 측광을 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부분만 측광을 해서 얘를 스파이프로 그레이를 만들어요. 자, 그런데 자, 하늘 부분을, 밝은 부분을 노출을 맞추고 거기를 찍었어요. 그러면 밝은 부분이니까 걔를 어둡게 하겠죠, 얘는. 그 다음에 똑같이 내려서 어두운 부분을 측광을 해가지고 땅 찍었어요. 그럼 얘는 어두우니까 밝게 하겠죠. 그러면은 그 두 개를 그 다음에 나 찍어서 두 개를 블렌딩을 하면 하늘은 하늘대로 디테일이 살아나는 것, 안보는 안보대로, 땅은 땅보대로 디테일이 살아나는 것,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얘가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얘죠.